오늘은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7일부터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지침이 완화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7일부터 이 비대면 예배 참여 성도의 자격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에 따르면 정부가 25일 변경된 예배 기준안을 한국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주일에는요, 예배 인원 제한 완화 방침을 전하면서 현장 예배 참석자의 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 인력이라는 기준을 달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 인원을 예배실 좌석수에 따라 최대 50명까지 완화했지만 참여 성도는 제외해 혼선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27일부터는 이 같은 자격 제한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성도가 참여할 수 있는 이 소규모 형태의 예배가 가능해졌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런 셈이죠. 하지만 비대면 예배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배는 영상 제작과 송출을 원칙으로 하고요. 예배실당 좌석수 기준에 따라 참여 인력을 최소화해 운영해야 하는데요. 예배당 300석 이상의 경우 50명 미만, 그 미만일 경우 20명 이내의 성도들이 참석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좌석수 1000석, 200석, 150석 등 3개의 예배실을 보유한 교회의 경우 각각 50명, 20명, 20명 미만으로 최대 90명 미만 인력이 비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데요. 인원수 제한을 지키면 교회 안 다른 예배실에서 영상을 함께 보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같은 기준은 추석 연휴인 다음 달 4일 주일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잘 협조를 해왔고 그래서 또 미자립 교회들도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비대면 예배에 더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가운데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교회가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두 번째 재난지원금을 확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업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대상자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 특히 유흥업소 등 12개 고위험 시설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교회에 대한 지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코로나 피해는 사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예를 들면은 예배 그리고 교회 내 소모임, 식사 이런 것들 다 금지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형 교회도 그렇지만 특히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교회 예배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들은 성도가 줄면서 교육자 사례비는 고사하고 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미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예배 공간을 축소하고 심지어 교회 문을 닫는 형편에 놓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코로나19 사태가 끝이 보이지 않아 어디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 대상에서 교회가 빠졌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지난해 고성 산불 사건 당시 교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이번 태풍과 폭우로 피해에 있어서도 재난 복구 규정에 종교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교회들이 이 복지와 구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조를 해서 작은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특히 교회를 비롯해 이 주변 지역을 방역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신뢰 회복하는 데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정부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의 축제, 이 축제가 벌써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되면서 축제 기간도 길어진 상태입니다. 더욱이 온라인상에서 만연한 이 동성애 문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는 건데요. 심지어 청소년들의 동성애에 대한 고민을 상담해주겠다며 부모들이 나서서 프로그램까지 진행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메인 행사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네.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더 큰 문제는 동성애자들의 이 축제 이후입니다.
학생들이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통해 충격 속에 이 동성애를 접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도록 교육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축제 이후 아동 청소년들이 받게 될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또한 높습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접해 벌어지는 선정적인 모습에 놀라기도 하겠지만 바른 성문화를 접해야 할 나이에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특히 축제 참석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면서 한국교회 미래인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이 축제의 최종 목적이 뭐 결국 차별금지법안의 통과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축제 주최 측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부터 국가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동성애자들의 이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도 참가자들에게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친동성애 단체들이 동성애 옹호 논리로 들고 나오는 게 바로 소수자 그리고 인권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얘기하는 차별금지란 무엇인지, 결국 동성애자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이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을 결국은 역차별하는 것이 이 차별금지 법안의 실체이기 때문에 이번 축제를 통해 이들이 주장하는 차별금지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동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바른 이해와 함께 책임감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인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